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저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불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내에게 이상한 변화가 생겼다는 걸 느꼈을 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려 했습니다. 왜 더 이상 나와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는지, 왜 안아주지도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는지 물어봤습니다. 심지어 왜 나의 손길조차 불편해하는 것처럼 보이는지까지도요. 처음에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제게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 모든 걸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 같아. 당신을 의지할 수도 없고 결국 모든 결정을 내가 내려야 하고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걸 나 혼자 책임져야 해. 심지어 그녀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든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싸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저는 그녀의 말을 받아들였고 그녀의 아픔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더 노력할게. 앞으로는 당신이 이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할게. 그저 이 모든 걸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세상 그 자체니까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던지는 비난이 적어도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이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로 좋은 남편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루 8시간 재택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온전히 제 두 아들을 돌보는 데 집중합니다. 나는 아이들과 놀아주고 밥을 먹이고 큰아이는 수영 수업에 데려다 준다. 잠자리에 들 때도 꼭 함께 해주고 한밤중에 아이들이 깨어나면 바로 달려가 돌본다. 하지만 나는 단순히 육아만 하는 게 아니다. 집안일도 내가 나서서 한다. 설거지를 하고 장을 보고 청소도 한다. 다만 아내는 내가 충분히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결국 대부분의 집안일을 직접 하려 한다. 나는 차도 관리하고 새로 이사 온 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도 챙긴다. 이 모든 걸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아내가 조금이라도 덜 힘들었으면 해서다. 어린 두 아들을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나는 항상 능동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성격은 아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 잠시라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될 것처럼 늘 다음에 해야 할 일, 고쳐야 할 것, 새로 시작할 사업, 남은 집안일을 고민하는 사람들. 장인어른이 바로 그런 성격이다. 하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것도 충분히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루가 끝나고 아이들이 잠들고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친 후 나는 조용히 영화 한 편을 보거나 게임을 하며 휴식을 취하는 걸 기대한다. 나는 사업가, 기질이 강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내면서 실력을 키워나가는 게 더 잘 맞는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 같은 사람들은 많다. 나는 화려한 성공을 좇지도 않고 엄청난 부를 꿈꾸지도 않는다.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래, 사람들은 내가 잘생겼다고도 말한다. 하지만 내가 바라는 건 오직 하나.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 그리고 안정적인 삶일 뿐이다. 하지만 요즘 들어 모든 것이 달라졌다. 아내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수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왔음에도 말이다. 결국 지난 12월 모든 것이 폭발했고 그 이후로 나는 나 자신을 억누르며 내 본성과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더 자주 장을 보고 집안 곳곳을 고치고 저녁에도 거의 쉬지 않았다. 나는 아내가 이런 내 노력을 고마워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용기를 내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직접 물었다. 우리 결혼을 되살리고 싶은 거야? 그녀는 확신 없는 목소리로 잘 모르겠어라고 답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말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관심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한 발 더 나아가 물었다. 부부 상담을 받아볼 생각은 있어? 하지만 그녀는 다시 한 번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잘 모르겠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화를 냈다. 지금 같은 중요한 시기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이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녀의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오랜 설득 끝에 아내는 마지못해 상담을 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주도적으로 나서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결국 상담사를 찾고 예약하는 일까지 모두 내가 도맡아야 했다. 그러던 중 한 상담 세션에서
아내는 나를 깊이 상처 입히는 가혹한 진실을 털어놓았다. 아내는 나와 결혼한 이유가 단지 가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였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완벽한 가정과 아름다운 아이들을 원하는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으며 그저 결혼이라는 개념 자체에 매료되었을 뿐이라고 인정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건 아내가 나 몰래 절에 찾아가 스님과 우리의 결혼 문제를 상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다. 그 배신감에 나는 깊이 상처받았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를 위한 좋은 상담사를 찾았고 현재 3번째 상담 세션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우리는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스킨십을 원하지만 아내는 일을 처리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 차이는 끊임없는 갈등을 만들었다. 설상가상으로 상담을 시작한 이후로 아내는 나에게 단 한 번도 애정을 표현하지 않았다. 호응도 없었고 손길도 없었고 그 어떤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 상담사는 우리가 6개월 동안 같은 방에서 잠을 자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다.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자느라 내 자리가 없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상담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들 앞에서 아빠를 침실에서 배제하는 건 아주 나쁜 예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케아에 가서 싱글 침대를 하나 사서 큰 침대 옆에 두는 게 어때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다. 침대를 사서 조립했고 이제 그곳에서 잠을 잔다. 하지만 여전히 전과 다름없이 외롭다. 아내는 침대의 맨 왼쪽, 아이들은 중앙, 그리고 나는 맨 오른쪽 구석에 있다. 결국 나는 내 결혼 생활 속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지고 있다. 이 문제가 시작된 이후 아내는 계속 말을 바꿔왔다. 이제 와서는 아이들과 하루 종일 집에만 갇혀 있어서 우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때 했던 상처 주는 말들도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나왔을 뿐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말을 아내에게 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화가 나더라도 절대 그런 식으로 아내를 대하지 않는다. 결국 아내는 다시 직장으로 복귀했고 우리는 아이들을 돌봐줄 보모를 고용했다. 그 결과 대화하는 시간은 늘어났다. 하지만 나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다. 나는 그녀의 남편이지만 우리 사이에는 어떠한 친밀함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럴 조짐이 전혀 없다. 아내는 부부 상담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결국 모든 상담을 예약하고 추진하는 것도 온전히 내 몫이었다. 지금까지 내 친구들은 끊임없이 의심을 제기했다. 그들은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확신했다. 처음에 나는 그 말을 무시했다. 마치 영화 속 이야기처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들렸다. 내 아내가 그런 행동을 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오늘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제는 부정할 수도 없는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쉽게 그녀의 외도를 잡아냈다. 나는 단순한 GPS조차 사용하지 않았다. 그저 차 안에 음성감지 녹음기를 설치했을 뿐이다. 단 3일 만에 모든 증거를 손에 넣었다. 아내는 그 차를 타고 출근을 하고 헬스장에도 다녀왔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그녀가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거나 그 남자가 먼저 연락했거나 어느 쪽이 먼저였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들의 영상통화 내용을 고스란히 들을 수 있었다. 이제 더 이상의 의심은 필요 없다. 나는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었다. 그들은 정말 깊이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마치 아내와 내가 9년 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말이다. 서로에게 끌리고 함께 웃으며 은밀한 농담을 나누던 순간들. 나는 오랫동안 아내와 그런 감정을 공유한 적이 없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또 있다. 그들은 함께 휴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아내는 7월에 그를 만나러 가고 싶다고 말했다. 믿을 수 있겠는가? 그녀는 그에게 2년 안에 우리나라로 돌아오라고 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의 물건들을 챙기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아내는 곧 그의 아내가 될 것이며 나를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심지어 가장 좋아하는 자세까지 논의했다. 그만큼 관계가 깊어졌다는 뜻이다. 모든 것이 다 들어있었다. 나는 그 끔찍한 대화를 1시간 동안 듣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한다. 다음 주에 변호사를 만나기로 결정했다. 망설일 이유가 없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모든 것이 내 친구 덕분이라는 것이다. 그가 아니었다면 나는 절대 그 녹음 장치를 살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누군가는 내 행동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있다. 아내의 사생활을 침해한 거 아니냐? 하지만 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 했던 일이다. 죄책감조차 들지 않는다.
지금 내 머릿속에는 오직 아이들 뿐이다. 그리고 그녀가 저지른 짓들이 떠오를 뿐이다. 그들은 작년 9월부터 이런 관계를 이어왔다. 그리고 나는 아내의 행동 변화를 눈치채는데 무려 2달이나 걸렸다. 다음 주 나는 일주일 동안 다른 도시에 있는 아버지를 돌볼 예정이다. 그 말은 아내는 출근하지 않고 내 서재를 사용할 것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가? 아내는 아마도 내 서재에서 그 남자와 통화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 주 동안 서재에 녹음 장치를 설치해야 할까? 아니면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충분할까?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벌어졌다. 아내가 갑자기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한 것이다. 한 번도, 2번도 아니었다. 밤 10시에 무려 4번이나 연속으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과거에 우리는 서로의 전화 기록을 저장하는 앱을 사용한 적이 있었고, 그 덕분에 그녀의 모든 달신 및 수신 전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낸 적 없던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끈질기게 그에게 전화를 건 이유가 무엇일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결국 나는 아내의 노트북에서 문자 메시지 기록을 확인하기로 했다. 그리고 나는 경악했다. 아내는 4번의 전화가 연결되지 않자 심지어 그에게 문자까지 보냈다. 당신이 내 전화를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예의 바르고 성숙한 태도로 대화해줘.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곧바로 아내를 불러 따졌다. 그러나 그녀는 태연하게 완전히 부인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앱을 통해 그녀의 발신 기록을 확보한 상태였다. 아무리 발뺌하려 해도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결국 아내는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시도한 것만큼은 인정했다. 나는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아내는 단순히 그가 먼저 전화했기 때문에 그녀도 그 전화를 그냥 돌려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바로 추가 질문을 던졌다. 그럼 문자 메시지는 뭐야? 아내는 이번에도 부인했다. 그러자 나는 그녀가 직접 보낸 메시지를 화면에 띄워 보였다. 그제야 아내는 겨우 변명을 내놓았다. 전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의미 없는 말을 늘어놓았고 그녀는 짜증이 나서 그를 혼내고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중에 아내는 죄책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래서 전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자 여러 번 다시 걸었고 결국 문자까지 보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끝내 답장을 하지 않았다. 모든 이야기가 너무도 복잡하고 억지스러웠다. 그런데도 나는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아내가 나와 거리를 두기 시작한 시점과도 정확히 맞물려 있다. 아내는 이 일이 별것도 아니고 나에게 숨긴 게 이상하거나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다르다. 전 애인과의 연락은 명백한 경고 신호다. 그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아내는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까? 지난 6개월 동안 나와의 신체적 친밀감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이런 전화들이 이루어졌다. 이제 나는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었다. 우리 관계의 문제가 아내가 남들에게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아내의 가족이나 친구들 역시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단순히 우리가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만 믿고 있다. 아내는 세 자매가 있는 불교 집안에서 자랐고 매주 절에 다닌다. 우리는 인구 17만 7천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으며 최근 새 집을 짓고 있었지만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아내가 조만간 나에게 집을 나가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댈 것이다. 그리고 2년 내에 전 남자친구가 이 작은 도시에 이사와서 우리 미완성된 집에서 2아이와 함께 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길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그를 새로운 가장으로 받아들이게 할 생각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그 전 남자친구가 사실 아내의 첫사랑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결혼하기 전 5년 동안 사귀었으며 나는 아내와 9년 동안 함께했다. 그는 현재 해외에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자주 방문한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조종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변호사를 고용했고 곧 만나기로 했다. 그리고 아내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는 녹음 파일들을 확보한 상태다. 변호사와 상담을 했다. 그는 나에게 매우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이혼 과정에서 아내에게 복수하려는 감정만 앞세우면 안 된다고 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1516년 동안 함께 아이를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나는 아내의 가족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그들을 증인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나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아직 아이들이 너무 어렸고 그들이 있는 작은 도시는 내가 사는 서울에서 1시간이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는 집을 팔 수도 없었다. 아이들에게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필요했고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지금 아내와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집도 장인어른 소유의 임시 거처일 뿐이었다. 이런 상황이 답답하고 불합리하게 느껴졌지만 한국의 법적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변호사와의 상담이 끝난 후 그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난 직후에 아내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의 전 남자친구가 사실 첫사랑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결혼하기 전까지 5해 동안 사귀었고 그 후 그녀는 나와 9회를 함께했다. 비록 그는 해외에 살고 있지만 자주 한국을 방문해 왔다. 하지만 나는 결코 그런 식으로 조종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곧 그와 만날 예정이다. 나는 그녀의 평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다. 나는 변호사와 대화를 나눴고 그는 몇 가지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며 이혼 소송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그리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아이들을 함께 키워야 하고 앞으로 15해에서 16해 동안 공동 양육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했다. 또한 나는 그녀의 가족을 존중하며 이혼 과정에서 그들을 증인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내가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지내야 했고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내가 거주하는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인 지방 소도시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집을 내 마음대로 팔 수도 없었다.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현재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장인어른 소유의 집이었으며 단지 임시 거처일 뿐이었다. 불공평하다고 느껴지지만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었다. 변호사와의 논의가 끝난 후 그는 이혼 서류를 준비하여 부처님 오신 날 직후 아내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어제 나는 하루 휴가를 냈다. 그래서 1살 된 아들을 돌보는 동안 아내는 서울에 있는 직장으로 출근했다. 그동안 내 형이 나를 도와 아파트에서 내 짐을 모두 빼서 차에 실었다. 그리고 이혼 서류가 도착했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재산 분할과 원만한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에 대한 통지서였다. 서류에는 아내가 현재 다른 남자와 교제 중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심지어 그의 이름과 성까지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혼 사유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확보한 증거들은 양육비 협상에서 나에게 유리한 요소가 될 것이다. 아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그녀를 마주보고 말했다. 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확실한 증거도 있어. 그리고 정말 깊이 상처받았어. 나는 그녀에게 변호사와 연락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리고 이혼 서류를 건넨 뒤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만나러 떠났다. 예상했던 대로 아내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끊임없이 캐물으며 모든 것을 부인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고 내 말을 믿었다. 그리고 나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그들과 나눈 대화를 모두 녹음했다. 나는 대화를 시작하며 이렇게 물었다. 제가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들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아내는 부모님을 법정에서 나에게 불리한 증인으로 세울 수 없게 된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그녀의 부모님은 내 말을 믿었고 아내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 가족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도 이해했다. 나는 그들의 이해에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서울로 향했다. 그러는 동안 나는 아내의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퍼뜨릴 수 있도록 한 친구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2시간 뒤 정말 웃긴 일이 벌어졌다. 처남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형, 아내가 결국 바람을 피운 걸 인정했어. 하지만 A는 단순한 친구일 뿐이라고 하더라고. 완벽한 변명이다. 그녀는 늘 이런 식이었다. 처남은 나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가족들 모두 내 편에 서 있으며 아내가 혼자서 우리 가족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을 했다. 형, 그래도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어. 나도 전에 바람 피웠었는데 내 아내는 나를 용서해줬거든. 우린 지금 잘 살고 있어. 어이가 없었다. 이게 나를 위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걸까? 그리고 더 웃긴 일이 벌어졌다. 이번엔 장인어른이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게 아내의 잘못이라고 단언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이 한 짓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한탄했다. 장인어른은 분노하며 말했다. 그 남자는 절대 우리 집에 발도 못 붙이게 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 내 딸한테 돈 한 푼도 안 줄 거야. 심지어 그는 아내의 애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그 남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인어른은 정말 터무니없는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나는 이 결혼이 아직도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 아내의 여동생이 내게 문자를 보냈다. 오빠, 난 완전히 오빠 편이야. 하지만 그래도 오빠랑 언니가 다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정말 코미디 같은 상황이었다. 그래, 그들이 내 편에 서 있는 건 다행이다. 하지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다들 현실 감각이 없는 건가? 이 모든 일이 마법처럼 해결될 거라고 믿는 건가? 정말 터무니없다. 나는 이 관계가 절대 회복될 수 없다고 확신한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고 그 사실을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내가 확실한 증거 없이 감정적으로 이혼을 결정했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그들이 내가 가진 증거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는 게 마음에 걸린다. 그저 녹음 파일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나는 아내가 직접 했던 말들을 고스란히 녹음해 두었다. 그녀는 분명히 말했다. 서울에 가서 최소한 몇 초는 버틸 수 있도록 준비해두라고 했고 심지어 상대 남자의 가족에 대한 성적인 농담까지 주고받았다. 또 남편을 드디어 떠난다고 선언하면서 상대에게 자신이 없는 삶이 얼마나 초라할지 보여주겠다며 영상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녀는 2해 안에 한국으로 돌아올 방법을 찾으라고 했다. 이 정도면 내가 왜 이혼을 결심했는지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내 친구들이 예상했던 대로 이제 전 아내가 다시 돌아오려고 한다. 가족들에게 호되게 꾸중을 들은 후 그녀는 나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메시지에는 계속된 사과가 담겨 있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몰랐다고 했고 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모든 걸 후회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한다고? 나는 더 이상 감정이 남아있지 않다. 그녀의 후회는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내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내게는 그저 공허한 말일 뿐이다. 의미 없는 변명과 미련일 뿐이다. 이제 변호사가 내가 원하는 이혼 조건을 정리했고 우리는 아내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장모님이 내 휴대폰에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다. 내용은 용서를 강조하는 불교 설법과 관련된 링크들이었다. 그녀는 아내가 마치 나쁜 기운에 사로잡힌 것처럼 행동했다고 믿고 있었다. 거기에 더해 처제는 오히려 나를 비난했다. 이번 이혼은 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결혼을 끝내려는 나야말로 가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이제 아내는 눈물을 보이며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하며 이제 와서 사과를 늘어놓고 있다. 그리고 나는 하루아침에 결혼을 망가뜨리는 이기적인 악역이 되어버렸다. 갑자기 모든 잘못이 내 탓이 된 것이다. 마치 내가 이혼을 요구한 게 죄라도 되는 것처럼. 솔직히 이런 분위기가 올 거라는 걸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충격적이었다. 오늘 하루 동안 아주 잠깐이지만 죄책감을 느꼈다. 정말 내가 너무한 걸까? 정말 내가 가정을 망가뜨리고 있는 걸까? 그들은 내가 흔들릴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혼은 반드시 진행될 것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내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어릴 경우 이혼 후 보통 어머니와 함께 지내게 된다. 마찬가지로 내 아이들도 서울에서 1시간 떨어진 작은 도시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게 될 것이다. 공동 양육을 반반으로 나누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나는 결국 격주 주말 아빠가 될 것이다. 원할 때 추가적으로 아이들을 볼 수는 있겠지만 늘 함께 할 수는 없다. 이 상황이 슬프고 가슴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나는 요즘 정말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아내와 다시 함께 지내는 조건을 제시해볼까? 그녀를 아직 사랑해서가 아니라 오직 아이들 때문.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진짜 결혼이 아닐 것이다. 각자 재정을 분리한 채 동거하는 파트너십일 뿐. 그녀는 서울로 이사해야 하고 나는 그녀의 차에 GPS를 설치하고 매일 휴대폰을 확인할 것이다. 대신 나는 7달 동안 자유롭게 데이트할 수 있어야 한다. 심지어 그녀 몰래 바람을 피운다 해도 상관없다. 어차피 이건 진짜 결혼이 아니니까 그냥 떠오른 생각일 뿐이고 아마 시행에 옮기지는 않을 것이다. 가족들이 아이들을 버렸다며 나를 비난하는 걸 견디기 힘들어서 나온 발상일 뿐.
정말 미친 생각이지? 하지만 지금은 다른 해결책도 없다. 나는 현재 부모님 댁 거실 소파에서 지내고 있다. 식탁은 임시 사무실이자 오락 공간이 되었고 옷가지는 여기저기 널려 있다. 하루 8시간 재택근무를 하고 그 후에는 90살과 82살이 된 부모님을 도와 집안일, 장보기, 병원 모시고 가기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면 운동을 하거나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 아이들은 매주 주말에 만난다. 전 아내가 아이들을 데려다 주면 나는 직접 운전해 다시 데려다 준다. 참고로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했고 아이들은 분명 내 자식이었다. 적어도 이 부분은 확실하다. 이혼 협의 과정은 여전히 엉망진창이다.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할 수도 없다. 부모님 댁에서 지내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두 아이의 아빠이자 성인 남성으로서 나도 내 생활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아내에게 적절한 금액을 요구했고 그녀가 집담보대출을 넘겨받도록 했다. 아내는 이에 동의했지만 내가 요청한 금액의 3분의 1만 주겠다고 했다. 집을 지을 때 내가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솔직히 너무 복잡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만든 건 내가 아닌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결국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나는 살 곳이 필요하다. 그리고 3분의 1 금액으로는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것도 어렵다. 우리 변호사들 간의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 아내는 되도록 적은 금액을 주고 집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나는 그녀가 결국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솔직히 말해서 애초에 집을 처분했어야 했다. 그녀는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나에게도 돈을 지급해야 한다. 그걸 혼자 감당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흘러갈지 두고 볼 일이다. 양육비 문제도 만만치 않다. 아내는 정당한 수준을 훨씬 초과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거기에 더해 아내는 아이들을 내가 직접 작은 마을에서 데려오고 주말이 끝나면 다시 데려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 생각은 다르다. 그녀가 아이들을 내게 데려다줘야 하고 나는 주말이 끝나면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맞다. 이 모든 사태를 만든 건 아내다. 하지만 정작 이혼 조건에 관해서는 끝까지 논쟁하려고 한다. 정말 짜증난다. 그리고 아내는 계속 자신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나를 설득하려고 한다. 아내는 자신이 애인과의 관계를 정리했고 무속인을 찾아가 애군을 쫓았으며 모든 불륜 사실을 고백하고 부처님의 뜻에 맡겼다고 했다. 나는 비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누구에게 고백을 하든 상관없었다. 고백해야 할 대상은 나였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줬다. 그 남자와 얼마나 가까운 관계였는지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부인했다. 그제야 나는 작년 11월에 직장 동료들과 파티를 열었던 일을 꺼냈다. 왜 친구 집에서 자는 대신 에어비앤비를 따로 빌렸냐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왜 자꾸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야? 나는 설명했다. 정말로 후회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떠난 지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짓말을 계속하진 않을 거라고. 그녀는 여전히 솔직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영상통화로 나눈 친밀함도 실제로 만난 것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그리고 나는 그녀가 그 남자와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걸 알고 있다고. 그녀는 심지어 그 남자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우리 관계를 다시 되돌리고 싶다면서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거짓말부터 할 수 있지? 그리고 추가로 확인했다. 내가 매일 내 휴대폰을 검사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녀는 화를 터뜨렸다. 그건 신뢰가 아니야. 그냥 날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거지. 바로 그때 아들이 방으로 들어왔고 대화는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다. 잊지 마. 넌 나만 배신한 게 아니라 우리 2 아들도 배신한 거야. 그 말에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화를 내며 다시는 아이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처제가 말하길 아내는 가족들 앞에서는 매일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척 연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 겉으로는 불쌍한 피해자인 척하면서도 내 앞에서는 여전히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더 기가 막힌 건 아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애인과 다시 함께할 수 있지만 가족들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마치 그 남자와의 관계를 끊는 게 내가 고마워해야 할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제 그녀가 그 남자를 선택하지 않는 것도 자신의 결정이라는 듯이 행동했다. 정말 황당할 뿐이다. 변호사들과 여러 차례 의견을 주고받은 끝에 결국 합의에 도달했고 이혼 절차가 곧 마무리될 예정이다. 아내는 미완성된 집을 가져가기로 했고
그에 따른 담보대출도 전적으로 그녀의 책임이 되었다. 나는 이 집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나중에 누군가가 아내의 외도에 대한 복수로 집을 팔았다고 비난하는 일이 없도록. 게다가 나는 현재 살고 있는 서울에서 1시간이나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고 싶지 않다. 하지만 다행히도 나는 집에 투자했던 금액을 전액 돌려받기로 했고 그 금액도 꽤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양육비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되었고 아이들은 격주 주말마다 아내가 서울 내내 집으로 데려다 주기로 했다. 나는 주말이 끝난 후 아이들을 다시 돌려보내면 된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주말에만 아이들을 본다는 건 내게 너무 부족하다. 가슴이 아프고 때때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다. 나는 1살과 3살 된 내 아들들이 엄마의 행동 때문에 아버지 없이 자라야 한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다. 아이들을 내 곁에 두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중간중간 주중에도 아이들을 보러 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한편 아내는 여전히 연락을 해오며 날 사랑한다. 과거를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다고 말한다.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매일 고통받고 있다고도 했다. 심지어 이제는 내가 그녀의 휴대폰을 검사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 말했다. 부모님께도 사과했고 진심으로 후회하는 듯 보였다. 이제는 무엇이든 하겠으니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그런데 믿기 어렵겠지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내의 애인이었던 남자가 아내를 차버렸다. 공통 친구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 그 남자는 사실 인천에 가정이 있었고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이었다. 그리고 이 복잡한 상황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손을 털고 떠나버린 것이다. 결국 그는 단순히 아내를 가지고 놀았을 뿐이었다. 그리고 아내는 철저히 이용당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아갈 것이다. 아내의 독 같은 행동에 휘둘릴 일은 없을 것이다. 이혼은 확정되었고 돌아갈 일은 절대 없다. 배신자는 이제 끝이다. 나는 더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것이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과거를 돌아보며 시간을 낭비할 생각은 없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 길고 복잡한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려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